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요즘 정말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저도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인생의 풍파를 겪어서 그런지 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큰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께 배워서인지 저는 일확천금을 꿈꾼 적이 없었어요. 대신 남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죠. 내가 남들에게 친절하면 남들도 잘해줄 거라고 젊을 때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었네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경험이 한 차례 있었답니다. 저는 몇 년 전 친구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주 늦은 재혼을 했어요. 원래는 지방에 살았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지금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대 때 모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빗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는 슬픔을 잊기 위해 그저 일하고 또 일만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홍기를 놓치고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했어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친척분이 소개한 남자와 구색을 맞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지만 그 남자의 바람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죠. 저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온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다시 직장을 잡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몇 년 전 부인을 병으로 잃고 혼자가 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계속 만나자고 졸랐어요. 회사가 끝나면 친구도 취미도 없어 그저 집에서 지냈던 저는 그럴 거면 이 남자라도 만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첫인상은 좀 무뚝뚝했지만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전 남편의 바람기에 질렸던 저는 재미는 없어도 그런 면들을 좋게 보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둘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공장장이어서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키웠다고 했어요. 수정씨, 혹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도 이해해줘요. 어릴 때부터 지들 엄마가 아파서 내가 엄마 자리까지 채운다고 오냐오냐 뭐든 다 들어줬거든요. 엄마가 저 세상 가고는 더 그랬고요. 버릇이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본심은 착한 애들이에요. 라며 남편은 결혼 전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노력해볼게요.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 엄마를 따라 보육원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딪히면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하고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 전 처음 남편 집에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에는 둘 다 말도 없고 낯을 가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점차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둘째가 먼저 저한테 학교에 와달라고 말을 걸었고 그 다음에는 큰아이도 저한테 도시락 반찬이 맛있다고 했어요. 셋째만 아이들이 처음 말을 걸어줬던 그때는 지금도 안 잊혀지네요. 저와 아이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몇 달 후 둘 다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다행이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더 빨리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 이게 다 당신 노력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나야말로 이렇게 이쁜 딸이 둘이나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쭉 우리 소연이, 소정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줘. 솔직히 아이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욕심이 생기네. 내가 너무 딸들만 챙기는 아빠 같은데 그만큼 당신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요.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요. 당신이 집안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내고 4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둘째는 그렇다 치고 큰아이는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날 텐데도 저한테 다가와 준 것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더 잘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의 따뜻한 품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밖에서 만나면 먼저 뛰어와서 제 손을 잡는 아이들을 보며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그리워했던 따뜻함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요. 둘 다 별로 속도 썩이지 않았고 학교 생활도 원만했어요. 큰아이는 똑부러지고 야무진 데다가 아주 당차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잘했어요. 둘째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데가 있는 천상 여자 같은 성격이었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 무렵 아이들의 외가 쪽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썩 내켜하지 않았어요. 죽은 딸의 자식이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만 아이들도 외할머니나 외가 식구들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만나게 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야 나도 알지. 근데 사실 장모나 그 사람 식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나한테 연락도 안 했고 아이들도 찾은 적 없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왜 그러나 싶기도 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을 수도 있죠. 소연이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소정이는 언니가 그러니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고요. 아이들이 원하면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는 게 어때요? 남편은 제 말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아이들이 외가 식구와 만나는 걸 허락했어요. 사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만 있어서 아이들이 갈 외가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 그게 인생에서 아주 큰 시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들은 처음 외가 식구들을 만나고 온 후에 이모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했다며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한 번뿐이라고 했는데 왜 또 만난다는 거야? 이제 너네 엄마는 여기 있잖아. 외가 식구는 원래 없었어. 그 사람들이 너네를 어릴 때 보러 온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랑 잘 지내고 싶대. 한 달에 한 번인데 안 돼? 아빠, 만나게 해줘. 라며 큰딸이 조르자 남편은 할 수 없이 허락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따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남편 큰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편 앞으로 유산을 조금 남겨놓았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욕심이라곤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장모하고 처제들이 욕심이 드글드글했거든.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한테 재산이 좀 생긴 걸 알고 저러나 싶어. 저는 놀라긴 했지만 설마 그러겠냐며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이모와 외할머니를 만나는 횟수가 늘면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알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횟수를 늘려서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몇 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큰아이를 위해서 계란 샌드위치와 주스를 챙겨줬죠. 하지만 아이는 앞에 놓인 음식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저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챙기지 마. 내가 알아서 먹을게. 왜? 간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걸로 해줄까? 난 네가 계란 샌드위치 좋아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 아, 됐다고. 우리한테 잘해주려는 척 좀 하지 마. 엄마 속셈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쇼 좀 그만하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일단 아이 앞에서 간식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죠. 큰아이가 학원에 가고 둘째가 학원에 갔다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둘째는 제가 챙겨주는 걸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오늘 학원에서는 안 힘들었어? 저번에 영어 숙제 어렵다고 했었잖아.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둘째는 저를 빤히 보더니 엄마,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거 다 연기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아빠 돈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진짜 아빠랑 좋아해서 같이 사는 거고 너도 언니도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친이모랑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속지 말라고 했어. 나중에 아빠 재산 다 가로채려고 연기하는 거라고. 솔직히 나랑 언니도 그 말에 충격받았다고. 기분도 나빴고 우리는 진심이었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마는 그냥 아빠랑 니네가 좋아.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말을 해.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했다니 너무 속상하다. 정말 너네를 좋아하는 척한 거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분들이 왜 너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진심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니네가 나한테 먼저 와서 말 걸던 때를 못 잊어. 그때부터 소연이 소정이 너희를 내 자식으로 여기고 살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친자식은 아니잖아. 나나 언니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며 둘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안 그래도 남편 회사가 정 같지 않아서 공장에도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로 속 썩는 게 많은 남편을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이제 남편이 외가 사람들을 그만 만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거기서 자고 오는 일도 많아졌어요. 평범한 이모나 외할머니라면 당연히 그러라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저는 걱정이 됐죠. 아이들이 점점 더 저와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이들과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백화점 세일하는 데에서 아이들 옷을 사왔는데 그걸 본 큰아이가 옷 가격표를 보더니 둘째가 손에 든 것까지 빼앗아 전부 휴지통에 집어넣더라고요. 소연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왜 멀쩡한 옷을 버려? 멀쩡하기 뭐가 멀쩡해. 이거 다 싸게 파는 것들이잖아. 소정아, 내가 그랬지? 이모랑 외할머니 말이 맞다고. 이거 봐. 진짜 우리한테 진심이었으면 이딴 싸구려나 사다 주겠냐고. 그동안은 우리가 몰라서 당했지만 앞으로는 어림없어. 그리고 우리 용돈도 아빠가 주라고 한 것보다 조금 줬지? 당장 제대로 다 내놔! 큰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둘째는 저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처음 보는 큰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휴지통에 버린 옷을 챙겨서 방으로 왔어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다음날 큰아이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가 같이 빵집에 들어가 좋게 말했어요. 소연아, 다 오해야. 내가 언제 너 싫다고 한 거 해준 적 있어? 사실 요즘 아빠 회사가 예전처럼 잘 되지가 않아서 이것저것 아낄 수 있는 걸 아끼고 있어.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면 저 옷들 다 환불하고 세일 안 하는 걸로 사올게. 나는 너랑 소정이가 반해서 기죽을까봐 좋은 것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 그러니까 이모랑 외할머니 말만 믿지 말고 엄마가 하는 걸 좀 제대로 봐줘. 이런 말 하려고 날 붙잡은 거야? 진짜 이모랑 외할머니가 말한 대로네. 엄마가 분명히 우리랑 사이 갈라놓으려고 친한 척하면서 없는 말 할 거라고 했거든. 이제 아무리 말로 우리를 홀리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용돈 당장 안 올려주면 나 의문회로 가버릴 거야. 그런 줄 알아. 라며 제가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 먼저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은 이제 전처럼 저를 믿어주지도 않았고 저와 잠시라도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은 공장 일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느라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은 아이들 자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으니까요. 한참 아이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라 저는 두 아이의 원대로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도우미로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태면서 저금도 해야 했거든요. 용돈을 남편 몰래 올려줬는데도 큰아이는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떼를 썼어요. 결국은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말았죠.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 줄 알기나 해? 아빠가 왜 저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넌 큰딸이면서 그런 걸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라도 해. 지금 용돈도 니네 또래보다 훨씬 많잖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외할머니가 이럴 거라고 했어. 이래도 우리가 엄마를 오해한 거야? 엄마 하는 거 보면 다 이모랑 외할머니 말이 맞다고. 그동안 우리를 속였잖아. 아빠 재산 노린 거 맞잖아. 라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방에서 그걸 듣던 둘째는 가방을 들고 나와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학교에 가버렸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이 어머니시죠? 저 소연이 담임인데요. 요즘 소연이가 지각도 많이 하고 수업 중간에 나갈 때도 많아요. 작년 담임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걱정이 되네요. 제가 몇 번 불러서 이야기해봤는데 말을 안 해요. 이러다가 성적도 떨어지고 대학에 못 가게 될까봐 그래요. 원래 공부 잘하던 아이인데 아깝잖아요. 저는 음료 박스를 사들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아이한테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첫째와 이야기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를 완전히 오해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외가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해봤지만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고소당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라는 매서운 말만 들어야 했죠. 할 수 없이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먼저 큰아이를 붙잡고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엉뚱하게도 큰아이는 제가 용돈을 조금만 준다며 아예 취직을 하겠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용돈으로 주는 것 외에도 더 많은 돈을 아이에게 주고 있었고 그걸 일일이 가계부에 적어 놓았어요. 남편도 그걸 보고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니네가 받는 용돈은 요즘 애들이 쓰는 돈보다 많아. 대체 그 돈으로 다 뭘 하는 거니? 그리고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는 안 나와서 어디 가서 일을 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데인 줄 알아? 라며 남편이 세게 나가니 큰아이는 이모 말을 듣고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먹는 것도 비싼 것만 사 먹었다는 거였어요. 그런 걸 써야 사람이 고급이 되고 남들이 얕잡아 보지 않는다나요?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치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아이들 외가를 찾아갔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사치나 가르칠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들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저희 부부가 교육도 알아서 합니다. 또 이러면 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우리야 애들 기죽이지 말라고 한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제부,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말은 안 해? 제부 재산 좀 받았다며? 그거 아이들 앞으로 투자해달라고. 그래야 된다고 내가 여러 차례 말했거든. 결국 그거였군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왜요? 아이들이 받으면 당신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요? 어림없습니다. 진짜 경찰서 가기 싫으면 이쯤에서 그만두세요. 남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이용해서 죽은 가족의 남편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아이들과 외가의 사이는 일단락 났지만 아이들과 저의 오해가 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를 무시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고 그게 화병이 되는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던 요양원 봉사를 더 자주 가게 됐어요. 일단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양원 봉사를 하게 된 건 이모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걸 알게 돼서 만나러 가면서였어요. 이모 할머니만 돌봐드릴 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그곳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큰아이는 대학을 가서 집을 나가 자취를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너한테 잘 지내보자고 엄마 맘을 알아달라고 비는 것도 지쳤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 잘 판단하고 살 수 있을 거야. 네 뜻대로 너한테 간섭하지 않으마. 대신 너도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라. 알겠지?
라며 남편은 큰아이에게 단단히 일러뒀어요. 둘째는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했지만 큰아이와 마찬가지로 저한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만 해주기로 했고 집안에 있어도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요양원에 자주 갔고 어느새 거기 거의 붙어있게 됐죠. 한동안은 아이들 생각만 하면 너무 서글프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저한테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했는데 예전을 떠올리면 지금의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고 둘째의 냉대에 온몸이 떨려오곤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오해를 풀고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희망을 품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둘째도 대학을 가고 친구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한다고 이삿짐을 싸들고 가버렸어요. 집에는 남편과 저 이렇게 둘만 남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아이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돈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 몰래 아이들 자취하는 데에 가서 책 안에 살짝 돈 봉투를 끼워놓고 오기도 하고 밀린 빨래를 해주기도 했어요. 당신 오늘도 소영이 소정이 사는 데 갈 거지? 나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내 눈치 보는 것도. 내가 당신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마음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언젠가 그 녀석들이 당신 이런 마음을 알아줘야 될 텐데. 괜찮아요. 한창 예민할 때 아이들한테 이상한 말을 한 어른들이 나쁘죠. 저는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내면 그만이에요. 저는 남편이 저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 때 저는 먼 발치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걸 지켜보기만 했죠. 그래도 어엿하게 학사모를 쓴 모습을 보니 너무 대견했어요. 큰아이보다는 둘째가 그래도 저한테 말을 하는 편이었어요.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둘째를 만났는데 그래도 저를 피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엄마라고 인사도 시키더군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둘째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저도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나쁜 감정은 좀 없어졌어요. 인사 정도는 할 테니까 혹시 다시 보게 돼도 피하지는 마. 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네요. 얼마 안 가서 큰아이는 취직한 회사에서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며 명절에 집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사윗감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어요. 둘째도 언니와 형부 될 사람을 만난다고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고 커튼도 싹 바꿔 달아놓고 아이들 방까지 다 청소를 했어요. 침대 커버머 이불도 새 걸로 싹 다 바꿔놓았죠. 명절날 아이들이 오자 시끌시끌 말소리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약주를 계속 마시더니 좀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모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자네, 우리 소연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기분 좋은 시간이 끝나고 소연이 신랑감이 돌아간 뒤였어요. 남편은 계속 술을 마셨고 둘째한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도 나도 이제는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다. 너희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아빠는 매일매일 오늘 같기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 양반이 평소 잘 안 마시는 술 좀 잡수시더니 말이 많아지셨네. 우리 아이들만 잘 살아주면 편한 거죠. 달리 뭐 바랄 게 있겠어요. 라고 하자 큰아이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니 하는 말인데 아빠,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아빠는 그거 미리 좀 생각해줘. 난 결혼하면 아이도 생길 거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지잖아. 소정이랑 똑같이 준다느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엄마 뭐 꼭 챙겨야 되는 거 아니지? 저와 남편이 너무 놀라서 바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둘째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언니보다 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난 내 목 제대로 챙겨 받을 거야. 웃기지 마. 어떻게 첫째랑 둘째가 같아? 이건 남자들만 따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나 너 엄마한테 연락해서 점수 더 딴 거 알고 있거든? 아빠, 소정이가 저렇게 여우라니까? 소정이는 엄마 좋아서 전화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속셈이 있다고. 언니는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지? 언니 이렇게 속물인 거 형부될 사람은 알고 있어? 라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방금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난장판이 돼서 아이들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거든요. 남편은 그런 애들을 보고 술이 다 깼는지 화를 냈어요. 니들은 아직 아빠가 이렇게 건강한데 유산 갖고 싸우기나 하냐? 어떻게 부모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라고 하자 큰아이는 지금까지 아빠도 엄마 생각만 했지 우리 생각 안 했잖아요. 남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 너 그 말 아빠한테 정말 실수한 거야. 이런 식이면 너 결혼하는 것도 다시 집에 오는 것도 하나도 안 반가워. 소정이 너도 아빠 유산 받을 생각에 나하고 잘 지내려고 한 거면 다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다음에도 이럴 거면 다시 찾아오지 마. 라며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몰아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진짜 불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기념일로 밖에서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챙겨줄 것도 아니니 둘이서 먹자며 남편이 한정식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김영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인데요. 김영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들어갔는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뭘 했는지 기억나지도 않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제발 수술이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주운전 차량이 남편 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는 거였어요.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무사히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지난해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보낸 결혼기념일이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너무 황망했죠.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 조문도 제대로 못 받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따라 카페에 갔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제 앞에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아빠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이제 다 놓아주고 우리한테서 떠나줘. 아빠 유산 지금 사는 집, 통장, 그 무엇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각서랑 여기 유산 상속 포기서에 사인해. 계속 욕심부리고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변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발인도 안 했는데 유산 이야기나 운운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 싶어 그저 후회만 됐어요. 자나 깨나 아이들 걱정만 하던 남편도 너무 불쌍했고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난 니네 아빠 유산 바란 적도 없어. 그런데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에 꼭 이래야겠어? 장례가 다 끝나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잖아. 됐고, 이제 우리끼리 장례 알아서 잘 치를 테니까 엄마는 엄마 갈 길 갔으면 해. 나 엄마가 우리 엄마 자리에서 조문받는 것도 참고 볼 수가 없어. 여기에서 나가줘. 큰아이는 저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갑기가 얼음장 같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앞에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놓고는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을 나와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짐을 주섬주섬 챙기다가 남편과 찍은 액자 사진을 보고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오면 또 왜 안 갔냐고 뭐라고 할까봐 통곡을 하며 짐을 챙겼죠. 그렇게 짐을 챙겨서 제가 간 곳은 요양원이었어요. 이모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잠자리를 다시 봐드리고 저녁 간식을 챙겨서 드라마 보시라고 다들 모여있는 거실로 옮겨드리려는데 제 등을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애 많이 썼다. 내가 원장한테 말할 테니 갈 데 없으면 여기 있어도 돼. 할머니, 저 너무 억울해요. 분해요. 저는 이모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서글픔을 전부 토해내며 펑펑 울었어요. 이모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촉촉한 눈으로 그저 저를 쓰다듬기만 하셨죠. 그 당시 저한테 이모 할머니도 안 계셨더라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가 요양원에 직원방 하나를 얻어쓰게 되고 2달이 좀 못 돼서 이모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특별히 아프셨다기보다 노안으로 주무시다가 가셨죠. 마치 저에게 있을 곳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요양원에 남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렸어요. 제가 따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힘든 저에게 두말 않고 자리를 내어준 곳이었으니 더욱 잘하고 싶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저를 보러 왔어요. 박수정 씨 맞으시죠? 저 땡땡 법률사무소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모 할머니 되시는 한정분 씨가 박수정 씨 앞으로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보니까 딸아이들이더군요. 너희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어떻게 알고 왔어? 그게 제가 박수정 씨가 여기 계신 줄 모르고 주민등록 주소지로 연락을 했다가 말씀을 드려서요. 변호사는 어째 민망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때 큰아이가 다짜고짜 제 손목을 끌어당기며 일으켜 세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집에 가자. 라는데 둘째 딸이 큰딸 앞을 가로막으며 언니 엄마 싫어하잖아. 난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은 했거든. 엄마 나랑 같이 가. 엄마 방 깨끗이 단장해놨어. 야 웃기지 마. 엄마는 큰딸하고 살아야지. 곧 사위도 보는데. 라며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하는데 전처럼 곧 머리채를 잡을 분위기였어요. 변호사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제가 따님들한테 박수정 씨 앞으로 유산이 생겼다고 했더니 딸들은 제게 유산이 생겼다는 걸 알고 이렇게 서로 저를 데려가겠다며 요양원에까지 와서 싸우는 거였어요. 아니, 대체 그 유산이 얼마나 되길래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묻자 변호사가 서류들을 내미는데 저는 평생 본 적도 없는 액수의 예금과 꽤 많은 평수의 땅까지 있더라고요. 자식이 없던 이모 할머니는 제 노후를 걱정하셔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전부 저에게 주고 떠나신 거였어요. 그 사실에 저는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남편의 딸들은 그걸 챙기고 싶어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어요. 너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런 유산을 받지 않았어도 날 찾았을 거야? 아니잖아. 니네 나 아빠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유산 포기각서 받아서 쫓아낸 애들이야. 그게 불과 2달 전이라고. 그러던 니네가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니네 진심을 믿겠어? 서연이 너 내가 니네 아빠 재산 노린 거라고 날 얼마나 모욕했어. 소정이 넌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난 일 없어. 수억이 있어도 난 여기서 살 거야. 엄마 재산은 그냥 수억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돈이 잘 붙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엄마, 나는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돈 들어갈 때가 좀 많아? 나 좀 봐줘. 내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면 이러겠어. 아니, 넌 니네 이모랑 외할머니한테 아주 제대로 교육받은 것 같아. 나랑 아빠는 너 그렇게 속물로 안 키웠어. 너 이렇게 키운 그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해.
엄마, 그럼 나랑 가. 나 알지? 난 언니처럼은 안 했잖아. 그래도 난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친구들한테 소개도 했잖아.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 재미있게 살자. 아니야. 너도 똑같아. 말을 안 할 뿐이지. 속내는 니네 언니랑 같다고. 그게 아니면 니네 언니가 나 쫓아내는데 넌 왜 가만히 있었어? 그것만이 아니잖아.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잖아. 그제야 딸들은 조용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이건 전적으로 박수정 씨의 권한이니까 두 분이 계속 박수정 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되면 변호사로서 두 분을 법적 조치하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었지? 내가 니네 법원까지 끌고 가 볼까? 나 니들한테 완전히 정 다 떨어졌어. 너희가 다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란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 너희들 누구하고도 안 살아. 나한테 돈 없으면 찾아도 안 봤을 너네 여기 안 온 셈 칠 거야. 변호사는 제게 상속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인을 하면서 보니 이모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못해도 30억은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니네 백날 거기 그렇게 있어도 나 다시는 너희 안 받아들여. 사람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건데 너희는 나한테서 그걸 빼앗았어. 나 너네한테 10원 한 장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난생 처음 무섭게 말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유산을 받은 저는 세금을 내고 요양원에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데에 집을 사서 전처럼 매일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렸어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저와 다시 지내보려고 별 아양을 다 떨었지만 마지막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인지 다시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요양원에 오시는 분이 연결을 해주셔서 저처럼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분과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우리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해주더군요. 상처받은 날들이 많았지만 마치 그 시간들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너무나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도 욕심을 못 버리고 저를 기웃거리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어찌나 따끔하게 쫓아내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로 돌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저는 친구 아기 돌잔치를 갔다가 제 인생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할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하기만 한데요. 돌잔치 내내 행복한 친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언제가 돼야 저렇게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아이를 낳고 힘들어 죽겠다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저에겐 그냥 행복한 아우성을 치는 것으로 보였죠. 왜 그런 심리 있잖아요.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하면 나도 결혼하고 싶고 친구들이 애를 낳으면 나도 그러고 싶은.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친구의 모든 것이 부럽고 샘이 났었어요. 사실 이런 부러움의 시작은 아픈 과거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모두 잃어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였어요. 그래서 뭐든 저 혼자 감당해야 했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억척을 떨어가며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거리며 살아야 했고요.
학교 다닐 땐 공부를 그렇게 했고, 직장에 들어갔을 땐 일을 그렇게 독하게 죽기 살기로 했어요. 덕분에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었죠. 또 취직한 후에는 입사 동기보다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고요. 늘 매사 이렇게 억척을 떨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오래 본 친구들은 뭘 그렇게까지 하고 사냐고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것도 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항상 불안해서 생존 본능처럼 하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매사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20대 젊은 나이에도 또래보다 연봉도 높고 30살 즈음엔 돈도 제법 많이 모아서 그간의 불안에서 점차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딱 하나, 여전히 제 옆에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 늘 마음 한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지면 누가 나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만약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할 가족이 없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며 불안을 키워갔고, 저의 마음이 이렇다 보니 내심 결혼을 빨리 해 내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친정이 없는 고아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 누군가를 만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어렵게 연애를 시작해도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저를 쉽게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서 연애와 결혼 쪽엔 어쩐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친구의 돌잔치 중 자꾸만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쳐다라도 보려고 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면서 얼굴까지 빨개지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진짜 별로였는데요. 평소 그렇게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면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동네 아저씨처럼 생겨서 영 아니었고 자꾸만 눈이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나중엔 아예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친구의 돌잔치가 끝날 무렵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저 짧은 문장 하나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외모도 외모지만 자신감이 없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돌잔치의 주인공인 친구의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곧이어 제 친구까지 남편을 돕기 위해 구원투수처럼 다가왔어요.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까지 숫기가 없진 않았는데 전에 제 와이프 SNS에서 미진 씨 사진을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뵙고 긴장했나 봐요. 미진 씨,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가서 간단하게 한 잔 어떠세요? 그래 미진아, 같이 가서 우리끼리 2차 하자. 저는 솔직히 대놓고 남편과 엮으려는 친구 내외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친구는 저에게 몇 안 되는 소중하고 친한 친구이기에 계속 거절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친구네 집에 가게 됐어요. 이왕이면 제 마음에도 쏙 드는 남자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대충 있다 금방 일어나자 하는 심상으로 친구 집에 들어갔죠. 내내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친구의 집에 오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친구네 아이도 잘 보고 친구를 도와 이것저것 집안일도 참 잘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친구 내외랑 꽤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이였더라고요. 집에도 여러 번 와서 함께 밥을 먹어 친구 아이랑도 삼촌 하면서 잘 지내는 사이였어요. 미진아, 내가 전에 우리 남편 회사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있다고 했지? 그게 창훈 씨야.
뭐? 저는 속으로 넌 내 친구면서 나한테도 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했냐?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초면에 대놓고 나는 저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 별로다 라고 할 수 없어 적당히 시간을 때웠는데 이 남자가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더라고요. 술 못 드세요? 아니요, 미진 씨 모셔다 드리려고요. 저 원래 술 잘 먹습니다. 아, 그렇다고 술버릇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엔 말도 잘 못하더니 시간이 지났다고 남편은 제법 제 앞에서도 말을 잘했어요. 어찌됐든 남편이 자상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키지 않아도 그렇게 친구 내외랑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이서만 만났죠.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호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밑도 끝도 없이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예감이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생전 처음 그런 예감이 들었고 이게 말로만 듣던 결혼할 인연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해서 남편과 3년 후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 초 봤던 남편은 봐왔던 대로 참 가정적이고 저보다 꼼꼼해서 집안일도 척척 잘했는데요. 그중 무엇보다 가장 결혼하고 좋았던 것은 남편이 저를 참 살뜰하게 챙겨줬다는 거였어요. 워낙 혼자서만 살아서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저였기에 결혼 후 저는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아깝다며 남편의 어디가 좋아 결혼했냐고 묻는 사람도 덜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남편 정말 자상해, 매력 터져. 세상에 이런 남자는 우리 남편밖에 없을걸? 이라고 말했고 주변에선 이런 대답을 하는 저를 이해하긴 어렵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참 답답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연애 초 제가 고아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도 별로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겠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자기를 만났다면 그 시간들 자기 외롭지 않게 내가 옆에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내가 자기 절대 외롭지 않게 항상 옆에 있을게. 나만 믿어. 이제부터 자기는 내가 책임질게.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남자가 어딨냐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저와 남편도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도 빨리 아이를 낳아 제대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저에게 자꾸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야, 요즘은 둘이 벌지 않으면 힘들어. 내가 애를 안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들 맞벌이 하면서 애 다 키웠는데 굳이 외벌이를 고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랬잖아. 자긴 어릴 때부터 혼자라 늘 자기가 다 했다고. 난 이제라도 자기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무리 요즘은 대체로 아이 낳고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난 당신은 집에서 아이와 편하게 있고 힘들고 더러운 건 나 혼자 감당하고 싶어. 내가 말했잖아. 자기 내가 책임진다고. 누가 들으면 저렇게 좋은 남편이 어딨냐고 저한테 호강에 겨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하게 사는 것도 해본 사람이 누린다고 저는 앞으로 이대로라면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남편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내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재 임신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남편 편이었는지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병원에선 저에게 고령 임산부라며 안정을 취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저는 울며 거저먹기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상을 살게 된 저는 이 생활이 좋으면서도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책도 보고 여유롭게 밖에 나가 산책도 하며 쇼핑도 하니 아, 사람이 이렇게도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살게 해준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과 밖에 나가 혼자 버는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런 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 제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초보 엄마인데다 딱히 도움받을 친정이 없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 남편에게 예전만큼 신경을 못 썼는데 남편은 그걸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남편은 툭 하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래?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제가 애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몇 번 말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죠. 남편은 마치 저에게 갑질을 하듯 집안 살림이며 반찬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타박을 하더니 나중엔 저에게 자기가 주는 생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가계부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기분도 나쁘고 이러려고 나를 집에 들어 앉혔나 하는 생각에 결혼하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이 남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는 너무 씀씀이가 해픈 것 같아. 가성비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돈 필요할 때마다 타서 써. 뭐라고? 이럴 거면 나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일할래. 누가 요즘 남편한테 생활비도 아니고 꼬박꼬박 돈을 타서 써? 난 싫어. 애를 맡긴다고? 자기가 그러고도 엄마야? 자기야, 부모 없이 커서 그게 뭔지 모르나 본데 애는 엄마가 봐야 정서 발달도 잘 되고 애착 관계도 잘 되는 거야. 자긴 나중에 우리 애가 정서적으로 이상하면 좋겠어?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부모가 없어서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애를 망치려고 한다는 거야? 왜 또 말이 그렇게 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솔직히 자기 돈 관리 잘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맡아서 한다는 건데 뭘 그렇게 핏대를 세워. 나중에 자기가 살림 좀 잘하면 다시 경제권 줄 거야.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제 기준을 가지고 살림합니다. 자기 쪼잔하고 세심한 기준을 저한테까지 들이대더라고요. 이유가 어쨌든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경제권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남편과 싸워서라도 다시 직장을 다닌다 쳐도 당장은 돈이 필요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필요한 돈을 타서 쓰게 되었는데 아실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는데 나 혼자 먹고 쓰는 것도 아닌데 구걸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치사하고 돈 얘기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게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이 부분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왜 필요해?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최저가 알아봤어?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번 돈이잖아. 자기가 번 돈 아니라고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좀 알뜰하게 쓸 수는 없어? 다른 집 와이프들은 돈 10원에도 벌벌한다고 하던데. 아니, 100원 단위, 1000원 단위도 아니고 무슨. 최저가 검색해요. 한다고요. 누구는 밖에 나가 돈 안 벌어봤나요? 그리고 제가 원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적성에도 안 맞는 육아를 하는 건데 저는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는 참지 못하고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복직? 요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는 해? 자기가 편하게 집에 있는 동안 세상은 변해도 아주 많이 변했어. 자기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라고. 경력도 단절된 당신을 어느 회사가 써준다고 큰 소리야?
그냥 자긴 살림이나 하면서 나랑 애 뒷바라지나 잘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의 말과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꼴에 사회생활 한다고 유세를 떠는 남편을 보니 그간 그래도 내 남편은 생긴 건 좀 아쉽지만 성격이 좋고 인격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현실 자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밖에 나가 일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참 인정하기 싫지만 사회는 정말로 결혼한, 그것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경력이 단절된 저에게는 냉정했고 남편 모르게 냈던 이력서들은 줄줄이 떨어져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애당초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던 남편에게 미움과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는데요. 이윽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남편의 사탕발림에 내가 홀랑 넘어간 거지. 내 잘못이야. 하는 자책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영영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자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 때문에 늦는다던 남편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는지 완전히 떡이 돼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동시에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는 날이 있었어요. 처음엔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지 못하고 저 정도가 될 때까지 마시나 해서 한심해 보였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에 또 남편이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집에서나 큰 소리 치지 어디에서 큰 소리 치겠니? 그런데 술에 취한 남편은 저를 개슴츠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집에서 놀라고 했다고 진짜 노냐? 그냥 폼 잡으려고 한 말인데 애가 졌다고 홀랑 사표를 쓰냐고. 요즘 밖에 나가 일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 지가 무슨 뽀로로인 줄 알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너만 편하게 먹고 노니까 좋냐? 저는 충격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것은 남편의 취중 진담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진심이 아니고 폼 잡으려고 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이쯤 되면 이 결혼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 자기가 지난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남편은 그날 아침에도 화장대에 놓인 제 화장품을 보며 어디 나갈 데도 없는 사람이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많아? 그냥 얼굴 로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이런 게 다 낭비라고. 아우 답답해. 라고 핀잔을 주고 출근했어요. 거기엔 스킨 로션, 크림밖에 없었어요. 그 흔한 에센스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새로 산 화장품도 아니고 벌써 3달도 넘게 쓰고 있는 화장품인데 어이도 없고 이젠 저에게 막말을 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시비거리를 찾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언제고 기회가 생기면 기필코 이 가정을 내 손으로 깨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돈 타 쓰는 것이 치사하고 더러워 제가 결혼 전 취미로 했던 재봉틀을 활용해 아이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갑 엄마에게 작아진 아이 옷을 물려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옷 정말 하나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내가 이거 입히고 문화센터 갔더니 너무 이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난리가 났어. 자기 애들 옷 만들어서 팔 생각 없어? 자기 일하고 싶다며. 그야 당연히 일하고 싶은데 에이 이게 팔리겠어? 여태 내가 한 말 안 들었어? 어디서 샀냐고 난리였다니까. 자기 애들도 입히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했다니까. 저는 그 순간 이걸 놓치면 후회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모은 비상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 옷을 구입해 사이즈를 참고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엔 저에게 옷을 팔라고 권했던 엄마를 통해 아름아름 판매를 하다 본격적으로 블로그나 SNS를 통해
선주문을 받고 아이 옷을 제작해 판매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수입이 생기니 저는 없던 활력이 생겼어요. 남편이 뭐라 싫은 소리를 해도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 즈음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저는 아이가 없는 시간을 모두 옷 만드는 데 사용했죠. 제가 만든 아이 옷은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예쁜 옷을 많이 만들어줘서 내가 공주님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라며 딸아이가 좋아하고 저는 남편한테 돈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게 되니 전에 없던 활력이 더 생겼어요. 1년 정도 지나자 제 순수입은 제가 직장 다녔을 때 번 월급과 비슷해졌어요.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뒤늦게 제가 1년 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전혀 타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대로라면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없이도 아이와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지만 옷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을 차려 함께 옷을 만들 수 있는 직원 몇 명을 뽑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며 브랜드를 만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그동안 꾸준히 이용해준 고객도 있고 계속 반응이 좋아 저의 사업은 매달 수익이 고공행진을 했죠. 마침내 때가 온 것 같아 남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화장품이며 옷, 그리고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에 돈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돈이라면 벌벌거리는 남편은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하고 불안해했고 드디어 저에게 화가 단단히 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나 몰래 대출 받았으니? 뭐? 대출?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이젠 좀 아끼는 법을 배워서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나 했는데 요즘은 아주 흥청망청하잖아. 당신이 그럴 돈이 어딨어? 혹시 결혼 전에 쓰던 신용카드 막 쓰고 그런 거 아니야? 남이야 신용카드를 쓰건 대출을 받건 신경 꺼. 당신 돈에만 손 안 대면 되잖아. 너도 참 답 없다. 돈 타서 쓰는 게 싫어서 지금 막 나가는 거야? 나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빚 대신 갚아줄 생각 1도 없거든? 당신이 나가서 파출부를 하던 몸을 팔건 당신 빚은 당신이 알아서 갚아. 알겠어? 아니다. 우리 이혼하자. 곧 있음 독촉장 날아오고 난리도 아닐 텐데 나는 그런 거 딱 싫어. 빚을 다 갚고 오던가 이혼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 뭐? 몸을 팔아? 이혼? 그래, 이혼하자. 당신 말대로 이혼하면 되겠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려고 던진 미끼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남편은 저의 당당한 태도에 또 금방 머리를 굴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나 몰래 복권 맞았니?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남편은 혹시나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투로 태세를 바꿔 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부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뭐가 뭔지 모르는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은 쏙 들어갔고 저만 보면 복권일까 빚일까 하고 머리를 막 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이 남편이 제가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아이도 제가 키우면서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지만요. 아빠가 저렇게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데 이걸 보고 자란 딸이 나중에 남편과 같은 남자를 정상이라고 생각할까봐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몸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저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회사고 뭐고 내팽개치고 집으로 와서 물건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는데 그 순간 저는 고맙다며 증거 사진을 찍어댔어요. 네가 복권을 맞은 게 맞지?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지. 안 그래? 복권이나 마나 당신이랑 상관없잖아. 어차피 우린 이미 부부도 뭣도 아닌데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 여태 내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상관이 없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여태 나한테 받아간 돈 갚고 가. 아니, 복권 맞은 거 반 내놓고 가. 돈을 갚으라고?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 쫌스러운 거 지나가는 개도 알아. 그리고 내가 복권 당첨됐다고. 누가 그래? 방금 네가 말했잖아. 복권 맞은 거 나랑 상관없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 나 복권 맞았다고 말한 적 없거든. 빚을 졌건 돈이 생겼건 너랑 상관없다는 소리지. 네가 준 몇 푼 안 되는 돈도 1년 넘게 준 적도 없잖아. 그런데도 넌 내가 차린 밥이며 반찬 잘도 처먹더라. 여기서 지저분하게 굴 거 없고 판사 앞에서 재판할 때 얘기해. 나 할 말 아주 많거든. 그리고 방금 이 사진 너무 고마워. 덕분에 소송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 미리 마련해 놓은 오피스텔로 갔어요. 당연히 집 밖에서 아이는 놓고 가라고 또 실랑이를 벌이긴 했는데 아이가 하나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는 무서워. 하나는 엄마만 좋아. 라며 남편을 거부하며 떼를 쓰는 바람에 의외로 쉽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죠. 그 후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아이 옷을 팔아 돈을 제법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들었는지 소송을 하는 동안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소송을 취하하고 지금이라도 서로 마음 맞춰서 잘 살아보자고 문자와 음성을 남기며 혼자 생쇼를 하더라고요. 나중엔 그것도 듣기 싫어서 아예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소송 끝에 혼인 생활 동안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인정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림하는 저에게 1년 넘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등이 유력한 사유가 되어 드디어 바라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저는 그 순간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법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사람처럼 저를 길바닥에서 붙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소름 돋네요. 미진아, 미안해.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잠깐 돌았어. 근데 나 정말 자기 너무 사랑해. 내 진심 알잖아. 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자기만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줘. 돌았건 미쳤건 난 그동안 충분히 불행했고 앞으로 절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는 아빠 없이 클 하나는 생각 안 해? 아빠? 엄마한테 막말하고 무시하고 돈이라고 하면 쫌스럽게 구는 아빠? 난 우리 딸이 너 같은 남자 만날까봐 무섭다. 그러니까 어줍잖게 애 팔지 말고 가망 없으니까 포기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제 등 뒤에서 완전히 바뀐 태도로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네. 내가 그래서 너 처음에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야. 너는 모르지? 그래서 그렇게 돈 가지고 유세했어? 그래, 나 돈 생기니까 다시 예전처럼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아. 그래서 다시는 너 같은 남자랑 엮이지 않으려고. 그 얼굴로 살면서 인생이라도 똑바로 살아. 어쩜 넌 생긴 것처럼 인성도 거지 같니? 한때 네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내가 돌았다. 나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절대 다시 만나지 말자. 저와 남편은 마지막까지 법원 앞에서 더러운 싸움을 하며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저와 이혼 후 완전히 폐인이 돼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 싫다는 독촉장 받으며 살고 있다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았다고 남편의 소문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남편과 다시 엮이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도 제 사정을 듣고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뭐 알고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줬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선택한 건 저였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빠를 찾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감사하게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무실도 없고 아이 모델도 선발해서 이젠 공방이 아닌 공장에서 옷을 만들게 돼서 엄청 바쁘거든요. 일하는 시간을 쪼개 저희 딸이랑 행복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진 않아서 이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딸한테도 아빠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남편 얘기는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부디 예전에 저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무시당하고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비록 고아라는 과거와 불행한 결혼을 거쳐 만들어진 지금이지만 저는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소중한 인생과 딸을 얻었으니까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지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3개월 차에 들어선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는 22살에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6주년을 맞았어요. 22살이면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을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둘 다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고 시설에서 자랐거든요. 하늘 아래 홀로 버려졌던 우리 두 사람에게는 기댈 곳이라곤 서로의 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고 그 결정엔 아직도 후회가 없어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또래 친구들에 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우리 부부에게 시련은 일상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시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 부부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어요. 바로 남편의 침묵, 제 시어머니가 남긴 상처였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부는 돌도 되기 전부터 시설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거의 인생의 시작부터 함께했다고 할 수 있죠. 어릴 때는 형제처럼 한 이불을 덮고 자랐고 청소년기가 돼서는 친구처럼 등하굣길을 함께했어요. 학교와 사회에서 받는 차별도 내 옆에 있는 남편 덕분에 참을 수 있었고 현실의 벽 앞에 좌절했을 때도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우리는 시설을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나이에는 꽤 큰 돈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월세방 보증금도 될까 말까한 금액의 정착금으로 시설이라는 울타리 밖에 새로운 둥지를 틀어야 했죠. 남편과 저는 부동산 거래 앱에 올라온 저렴한 월세방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앱에 올라와 있던 매물은 막상 찾아가 보면 다 빠지고 없기 일쑤였고 부동산 중개사가 소개해주는 집은 가격도 높고 시설도 형편없는 게 태반이었어요. 아직 사회 경험이 없던 저희는 방을 구하러 다니는 내내 닳고 다른 어른들한테
휘둘리기만 했죠.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저희한테는 한정된 금액 외에는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어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학생, 그 돈으론 서울에서 방 못 구해. 그러지 말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돈 좀 마련해 달라고 해봐. 지금 가진 돈에 돈 1,000만 더해도 훨씬 좋은 방 구할 수 있다니까. 설마 부모님이 자식 위해서 그 정도 못 해주실까? 누군가에겐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두 사람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그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방구하는 게 녹록치 않았던 저희는 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며칠도 안 돼서 대학가 주변에 저렴한 방을 구해주었어요. 그렇게 구한 방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나머지 방은 남편이 하기로 했는데 계약 첫날 돌연 남편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야, 너 정말 계약 안 할 거야? 퇴소하면 당장 갈 곳도 없잖아. 그게 어쩌면 방을 구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서 말이야. 왜? 혹시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라도 구한 거야? 그래서 그래? 좀 비슷해. 내가 확실해지면 그때 말해줄게. 남편이 뜨뜻미지근한 대답을 하곤 자리를 피하는 통에 내심 서운하기는 했지만 평소 저보다 꼼꼼한 성격으로 봐서 분명 섣불리 저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소를 앞두고 하루는 남편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시원아, 이거 비밀인데 나 엄마 찾았어. 시설에서 나가면 엄마랑 살 거야. 무엇보다 반가운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은 서로 같은 처지였기에 누구보다 가깝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같은 처지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난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는데 남편은 저 멀리 밝은 곳에 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냥 축하해 줄 수만은 없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말에 약간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이거 원장님이랑 선생님들한테는 비밀이다. 실은 엄마가 나랑 살 집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내 정착금도 보태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 엄마 찾은 거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걱정 마, 얘기 안 해. 근데 나는 좀 걱정이 돼. 너희 엄마가 정말 같이 살겠다고 한 거 맞는 거지? 집은 어디에 구했는지 가봤어? 솔직히 돈이 부족하면 집 규모를 줄여가면 될 텐데 굳이 네 정착금까지 달라고 했다는 게 나는 좀 마음에 걸려.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이시원, 너 지금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아무렴 엄마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겠냐? 왜? 내가 엄마 찾았다니까 배 아파서 그래? 나랑 같은 고아로 살다가 나만 탈출하는 것 같아서 배 아파 그러냐고. 정연이 너 무슨 말이 그러니? 난 그저 네가 걱정돼서.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뚝 자르며 말했어요. 됐어. 그깟 걱정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내 일에 상관 마. 시설 퇴소를 며칠 앞두고 20년 가까이 친구이자 남매처럼 지냈던 우리는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어요. 퇴소 후 저는 계약해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라고 해봐야 약간의 옷가지와 책, 그리고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살림도구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사라고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해가 지고서야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치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이삿날에는 짜장면이라도 이사를 도와준 대학생 봉사자분들과 방바닥에 둘러앉아 먹는데 순간 이 자리에 없는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소대로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짐도 나르고 제 걱정을 해줄 친구인데 방범창은 튼튼한지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지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집안을 살피며 잔소리를 해댈 녀석이 더는 내 곁에 없다는 걸 깨닫자 부모 잃은 새처럼 어깨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던 터라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나한테 그따위 소리나 해놓고는 사과도 않고 나보다
하루 일찍 퇴소를 해버린 남편이 믿기도 했어요.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나도 너 있고 혼자 잘 살 거다. 앞으론 길에서 우연히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속으로 이를 박박 갈면서 단무지를 씹어댔죠. 이사를 마친 그날, 혼자 텅 빈 방에서 잠을 자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 넓은 방도 아닌데 작은 소리도 울리는 게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평소 제 옆에서 귀찮게 하던 동생들도 없고 제 물건에 손을 댈 짓궂은 애들도 없으니 좋아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귀찮았던 순간들이 그리워지기까지 한 거예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허전한 거구나 하는 걸 퇴소 전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남편이 그립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감상에 빠져 살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온전히 제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열심히 벌어야 했거든요. 당시 저는 아직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전부터 하고 있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도 졸업하고 시간이 많아서 타임을 늘렸더니 엄청 피곤해서 퇴근하고 나면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피곤에 쩔어서 잠이 들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시각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잘못 누른 거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문 밖에 저 사람이 당장 현관문을 뜯고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이 시간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서 막막한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원아, 나야 정연이. 안에 있으면 문 좀 열어줘. 정연이란 말에 순식간에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니네 화가 치밀었죠. 야, 지금이 몇 시인데 남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래? 볼멘 소리를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야 이정연, 너 꼴이 왜 이래? 제 눈앞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서울역에서 보던 노숙자나 다름없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나 며칠만 재워주면 안 될까? 나 갈 데가 없어. 창피함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온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울먹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야, 친구끼리 뭐가 미안하냐? 이 멍청아. 그딴 소리 할 시간 있으면 당장 들어와서 씻어. 너 냄새 엄청 구리니까. 저는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 욕실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곤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바지랑 티셔츠를 꺼내 욕실 문 앞에 놓았어요. 아무래도 상태를 보아하니 며칠 굶은 것 같아서 라면을 끓이고 비상용 햇반도 하나 데웠어요. 씻고 나온 남편은 제 예상대로 배가 많이 고팠는지 자존심이고 뭐고 허겁지겁 라면을 먹느라 바빴어요. 밥을 다 먹은 남편은 그제야 잊었던 창피함이 밀려왔는지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너 엄마랑 산다고 친구도 버리고 가더니 왜 이 꼴로 왔냐? 혹시 너 엄마한테 쫓겨났냐? 그러자 남편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20년간 같이 살았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서 당황한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죠. 한참을 흐느끼던 남편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됐는지 지난 한 달여간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었어요. 퇴소하던 날 택시에 짐을 싣고 함께 살기로 한 집까지 갔더니 정작 그 집에선 엉뚱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같이 살 집을 구한다고 남편의 정착금까지 받아간 엄마는 돈만 챙기곤 호련히 사라진 뒤였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멘트만 흘러나왔고요. 엄마한테 2번이나 버려졌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게다가 정착금마저 뺏겼으니 당장 살 집을 구할 길도 없었죠.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고등학교 동창한테 짐을 맡기고 엄마를 찾아 나섰지만 떨어져 산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남편은 자기 엄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무작정 엄마를 찾아 나섰던 남편은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지자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했고 그러다 저를 찾아온 거였죠. 제 집 근처까지 왔다가 염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던 남편은 결국 저희 집 초인종을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라는 그 인간이 사람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았어. 이제 그딴 엄마 잊고 살아. 넌 버려진 게 아니라 네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잊고 나랑 여기서 살자. 다시 일자리도 구하고 예전처럼 그깟 부모 없는 셈 치고 살자. 달라질 건 없어. 애초에 우리한텐 부모가 없었잖아. 결국 그날 밤 남편은 눈이 퉁퉁 붓도록 오열을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이제 정말 세상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설에서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탓에 원룸에서 함께 지내는 건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달라서 제가 집에서 잘 땐 남편이 일을 했고 제가 출근할 시간엔 남편이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 모처럼 쉬는 날에는 함께 시장을 가다가 밥도 해먹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나가기도 했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서로에 대한 감정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어릴 때부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살았던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거든요. 22살이 되던 해 우리는 따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몇 년 뒤에는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신청해서 집도 넓혀갈 수 있었고요. 그 사이 둘 다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서 생활도 많이 안정되었죠. 남편은 택배기사로 일을 했고 저는 다이소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일은 힘이 들었지만 4대 보험까지 되니 저희처럼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보다 좋은 직장은 없었죠. 어릴 때부터 힘든 순간을 함께 버텨와서 그런지 우리 부부에게는 부부 이상의 끈끈함이 있었어요. 일종의 전우애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일찍부터 함께 살아와 그런가 사소한 것 하나도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딱 하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이 문제였죠. 남편은 우리가 외롭게 살아온 만큼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랐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가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거든요. 괜히 낳아놓고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아직은 젊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이게 우리 두 사람의 타협점이었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2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는 슬슬 아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평소 어지간한 일은 제 뜻을 따라주는 남편이었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팽팽하게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던 어느 날 남편 겉옷에서 비싼 한정식집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1인분에 5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2인분을 주문해서 세금 포함 13만 6천 원이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부부는 기념일에도 이런 고가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굴 만났길래 이 돈을 내고 밥을 먹었나 의심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즈음 부부 사이가 소원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후로도 남편 주머니에선 의심스러운 영수증들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극장 티켓부터 평소에는 다니지 않던 고가의 커피 전문점 영수증, 심지어 모텔 숙박 영수증까지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외도의 증거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밟기로 하곤 쉬는 날 아침부터 외출을 하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남편은 렌트카까지 빌려서 누군가를 태우고 교회로 나가더군요. 도착한 곳은 과천에 있는 놀이동산이었어요. 나와는 한 번도 이런 곳에 온 적이 없었는데 남자가 바람이 나니 사람이 변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 남편과 팔짱을 낀 여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아닌 중년 아줌마였거든요. 두 사람은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딱 봐도 부모 자식처럼 보였어요.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번이나 자기를 버린 엄마랑 저렇게 다정하게 다닐 리는 없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나 몰래 모자가 만나왔던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더는 남편의 뒤를 밟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죠. 오늘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너 거기 왔었어? 설마 나 미행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하니? 그동안 네 주머니에서 나온 식당 영수증, 커피 전문점 영수증, 심지어 모텔 영수증까지 딱 봐도 외도 증거였어. 내 남편이 나 몰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 너라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말해. 그 여자 누구야? 설마 너희 엄마 다시 만나니? 제 물음에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 우리 엄마야.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됐어.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너도 알잖아. 한동안 우리 냉전이었던 거. 아이 문제로 사이도 안 좋은데 우리 엄마 문제까지 꺼내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말하려고 했어.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믿어줘.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다시 나타난 건데? 그보다 넌 화도 안 나니?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 엄마도 그땐 어쩔 수 없었대.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나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랬던 거래. 엄마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졌는데 괜히 나한테 기대게 될까봐 일부러 피하신 거래.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으라고요? 야, 넌 그 말을 믿냐? 적어도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알려줬어야지. 그랬으면 네가 네 엄마 찾아다니느라 노숙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니네 엄마 말 안 믿어. 아니, 못 믿어. 다른 것도 아니고 너한테는 목숨 같은 정착금이었어. 그걸 뺏어가 놓곤 어떻게 뻔뻔하게 네 앞에 다시 나타나. 너 바보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아직도 믿냐고. 나도 알아. 나도 엄마가 의심스러워. 하지만 엄마잖아. 엄마니까 믿고 싶은 거야. 엄마가 날 속였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시원아, 우리 엄마 한번 믿어주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울먹이는 남편을 보자 저도 마음이 시큰해졌어요. 저라고 남편 마음을 모르겠어요. 세상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상처를 받을 게 제 눈에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남편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더라고요. 내 인생의 유일한 가족이자 버팀목인데 나마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뒤 정식으로 시어머니를 집에 초대했어요. 자식을 2번이나 버린 모진 사람치고는 꽤나 수수하고 선해 보이는 인상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식 가슴에 2번이나 비수를 꼽았을까 의아할 정도였죠. 남편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자기 엄마한테 저를 소개했어요. 시설에서 함께 자라온 것과 자기가 힘들 때 선뜻 방 한 켠을 내어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랬구나. 그때 그 친구구나. 미안해요.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쪽한테도 신세를 지게 되었네요. 엄마도 참 그쪽이 뭐야 며느리한테. 하참, 그렇지. 내가 죄 많은 애미라서 며느리라고 부를 염치가 없네. 괜찮다면 날 시어머니로 받아줄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싫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말 놓을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며느라.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선하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가면 쓴 독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인사를 나눈 뒤 시어머니는 수시로 집에 찾아왔어요. 택배 일을 하는 남편은 늦게 퇴근을 해서 먼저 퇴근해 있던 제가 시어머니를 만난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엔 나긋나긋하게 저를 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조금씩 특유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들었어요. 제 반찬 솜씨를 가지고 타박을 하거나 옷장에 걸린 남편 옷을 보고는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얘, 넌 네 남편을 뭘로 아는 거냐? 세상에, 이게 옷이니? 거적대기지? 어떻게 된 게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니? 넌 네 입을 옷은 사들이면서 네 남편은 이렇게 거지꼴로 다니게 하니? 지금까지 이러고 산 거야?
세상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너 애 안 갖겠다고 그랬다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직 마음의 준비를. 그러자 제 말을 딱 자르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얘, 니들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하나라도 더 낳아서 북적대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뭐? 마음의 준비? 넌 무슨 놈의 준비를 6년이나 하니? 그 놈의 마음은 이번 생에 준비가 되긴 하는 거냐?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애부터 가져. 난 또 뭐 대단한 이유라도 있다고? 네 고집 때문에 우리 집 대끈을 생각 말고 얼른 애부터 낳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은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이렇게 심하게 실감하게 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은밀한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자기 뜻대로 휘저으려 하셨어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대들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엄마 노릇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 사이에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이 말을 그대로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따졌다가는 상처는 고스란히 제 남편이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기암을 토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하루 이틀 주무시고 가시는 날은 몇 번 있었는데 아이의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지 뭐예요? 그 말에 놀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건 이 사람이랑 상의를 해봐야 해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 네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걸 네 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니? 너 혹시 엄마가 너 시설에 버렸다고 미워서 그러는 거니? 그런 거라면 알았다. 내 생각이 짧았어. 엄마는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동안 못 준 적 나누고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인데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구나.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보란듯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음 여린 제 남편을 자극하자 남편은 집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시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엄마를 미워해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우린 한 가족이니까 시원이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 그럼 며느리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이 집에서 살아도 되겠니? 공은 돌고 돌아 제게 던져졌고 지금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헤어진 지 28년 만에 모자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을 떼어놓는 천하의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였어요. 제 처분만 바라고 있는 두 사람의 눈빛에 저는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허락을 하자니 내가 힘들 게 뻔했고 반대를 하자니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말로는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살림을 살아주겠다고 했지만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보면 집안은 돼지우리나 다름없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까대기에 제품 정리까지 하느라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엉덩이 한번 붙일 새 없이 시어머니는 일을 시켰어요. 얘, 너 음식 한 좀 약하게 해야겠더라.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리고 반찬에 신경 좀 써라. 육류는 소량으로 자주 먹는 게 좋아. 우리 아들이 몸 쓰는 일 하는 앤데 풀떼기만 먹여서야 되겠니? 그리고 상에 생선도 자주 올려라.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은 건 알지? 그리고 반말인데 넌 흰쌀밥밖에 못하니? 요즘 귀리나 카무트 같은 잡곡도 많이 팔던데 그런 것도 좀 섞어서 해. 하나를 먹더라도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생활비 한 푼 안 내면서 어찌나 따지고 가리시는 건 많은지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고 난 뒤로 생활비가 배는 더 들었어요. 거기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세탁기 한번 안 돌리면서 빨랫감은 또 왜 그리 많이 내놓으시는지 몰라요. 당신은 같은 이불을 3일 이상 못 덮는다면서 이불 빨래만 일주일에 2~3번은 시키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깔끔 떨 거면 당신이 세탁기 좀 돌리면 좀 좋아요. 꼭 일하고 돌아와 지친 저한테 시키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처음 약속과 달리 저는 늘어난 집안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날로 높아지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좀 분담해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는지 아세요? 멀쩡히 TV를 보고 있다가 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며느리가 시애미 구박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자식 버리고 산 주제 이제 와서 애미 노릇하겠다고 찾아온 내가 미친년이야. 며느라, 내가 다 잘못했다. 네 말대로 네가 시키는 일 다 할 테니까 나가라는 소리만은 하지 말아다오. 내가 내일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도 짓고 청소에 빨래까지 다 맡아 할 테니까 나 좀 내 아들 곁에서 살게 해주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남은 인생 금쪽 같은 내 새끼 곁에서 살아보고 싶은 애미 마음을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시키는 건 다 할 테니 제발. 시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내 다리를 잡고 통곡하자 남편이 제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이시원,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너 없을 때 너 항상 이렇게 우리 엄마를 구박했던 거니?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래? 나도 용서하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고. 아들아, 이러지 마라. 얘는 잘못 없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집안일 소홀히 해서 그래서 얘가 한 소리 한 것뿐이야. 다 이애미 탓이니까 네 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아주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줄 알 정도로 시어머니는 쇼를 해댔어요. 적어도 남편은 어머니의 눈간에 확실히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얼굴까지 붉히며 제게 화를 냈고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언제고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상대로 단물만 빼먹고 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남편이 믿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 남편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참고 버티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제게 너무했다 싶었는지 제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과 제 사이에서 일부러 회방을 놓더라고요. 평소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던 시어머니는 아들 먹인다고 삼계탕을 끓이질 않나, 갈비찜을 하질 않나, 아주 눈물겨워서 혼자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은 난생 처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미안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들, 왜 이렇게 안 먹어? 엄마가 기껏 힘들게 만들었는데 좀 더 먹어봐. 엄마, 미안한데요. 나 정말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먹을 테니까 엄마 먼저 드세요. 왜? 몸이 어디 안 좋아? 혹시 아픈 데 있는 거니? 그런 거면 엄마랑 병원에 가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고. 아니에요. 그냥 하루 푹 자면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의사야? 니깎게 뭘 한다고 병원에 안 간대? 가서 검사 받고 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노력을 했는데 네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땐 내가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우리 상우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데. 별거 아닌 일에 폭주한 시어머니에 남편도 저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그제야 자기가 한 행동이 과하다는 걸 느꼈는지 수습을 하려고 안달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 하지만 이미 남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변한 뒤였어요. 아들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요? 아들 누구요? 방금 말한 상우라는 사람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하고 숨 좀 고르고 얘기하자. 그냥 하세요. 저 멀쩡하니까. 왜 내 건강을 상우라는 사람이랑 관련지어 말하신 건데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장기라도 떼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을 앞둔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 정도로 긴장한 티가 역력했어요. 실은 재혼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다. 어릴 때부터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구나. 그런데 애 아빠도 간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하고 나도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몸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아. 믿을 거라곤 너 하나뿐이야.
이렇게 된 거 부탁 좀 하자. 우리 상우한테 간 좀 떼어줘. 많이도 아니야. 너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떼어갈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돈도 아니고 이젠 간까지 떼어달라고요? 나만 놓고 버릴 땐 언제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이용해 먹고 가는 게 무슨 엄마래요? 그런데도 남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 간이면 돼요. 그거면 엄마가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 필요 없어. 엄마는 제발 우리 상우 위에 간만 떼어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이 행복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자기 엄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에 결국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어떤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제 일이 다 성사됐다 싶었는지 들뜬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택배 일한 데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일이니 따로 운동 안 해도 몸이 튼튼할 거 아니니. 이식 수술할 때 장기 공여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최고로 쳐주는 게 젊고 튼튼한 20대 장기란다. 아무래도 장기가 싱싱하니까. 자기 아들을 두고 싱싱한 장기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내 남편을 두고 싱싱한 장기가 어쩌고 어째? 당신이 이거도 엄마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어떻게 자기 아들 마음은 생각 않고 배 갈라서 장기 빼갈 생각만 해? 상운지 뭔지 그 아들은 귀하고 눈앞에 하는 이 아들은 고작 간 빼먹을 수 있는 껍데기로만 보이는 거냐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남편 간을 빼가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안 줄 거야. 손톱만큼도, 아니 눈곱만큼도 안 돼. 당신한테는 이 사람이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당신이 함부로 상처 줘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친 소리 그만하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꺼지라고.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지랄이야?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간 떼어달라고 했냐? 내 아들한테 엄마가 간 달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얘는 내가 낳았어.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넌 빠져. 처음부터 눈에 거슬린다 했더니 끝까지 방해를 하고 지랄이야. 아들, 이런 여자랑 말 섞지 말고 엄마랑 병원부터 가자. 가서 이식 척학검사부터 받고 수술 날짜도 잡아야지. 시어머니는 제 남편 손을 끌어당기며 병원에 가자고 재촉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손을 뿌리치며 그러더군요. 내가 간을 줘야 엄마가 행복하다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랑 병원 가자. 싫어요. 나 병원 안 갈 거예요. 난 엄마가 행복한 거 원하지 않거든요. 날 낳자마자 시설에 버려놓고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기껏 찾아와선 내 정착금 훔쳐서 도망쳤잖아요. 그래놓곤 이제 살만하니까 찾아와선 내 간까지 내놓으라고요? 엄마가 염치 없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쓰레기인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엄마를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예요. 비록 쓰레기 같은 엄마지만 그래도 나한테 가족이 있다는 위안을 삼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보니 엄마는 제 가족이 아니었네요. 남보다 못한 사이였어요. 내 가족은 지난 28년간 쭉 내 곁을 지켜준 내 아내 하나뿐인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가세요. 난 내 가족이랑 잘 살 테니까 엄마는 엄마 가족이랑 사세요. 돈 떨어졌다고 나 찾아올 생각 말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살리겠다고 나 찾아와 간 달라고 떼쓰지 말고 엄마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나가요 당장. 더 이상 우리 집 더럽히지 말고. 정연아, 너 이러면 안 돼.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우리 천천히 얘기 좀 해보자.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잖아. 우리 상우 네 동생이야.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테니까 엄마랑 상우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자. 가서 인사도 하고 검사도 받자. 응? 끝까지 자기 편한 대로 제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는 시어머니를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손에서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그냥 순순히 못 끝내드려요. 어머님이 제 남편 정착금 훔쳐간 거 기억하시죠? 함께 살 집 보증금에 보탠다고 가져가셨던 거 말이에요. 그거 엄연히 사기인 거 아세요? 다행히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 덕에 아직 어머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 장기까지 내놓으라고까지 하고 계시니 협박죄도 포함해야겠네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조용히 제 남편한테 손 떼고 가실래요? 아니면 법정에서 저희랑 더러운 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법정으로 가면 어머님이 딸랑 돈 몇 푼으로 끝내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참에 콩밥 좀 드셔보실래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강식일 텐데 어쩌실래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빛이 떨렸어요. 저희 그동안 부모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 얘긴 뭐냐면요. 어머님이 이 인생에 티끌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찾아와서 눈물 콧물 빼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었죠? 어머님 행복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이요. 저는 거기다 더해서 어머님이 불행해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내 남편 인생 흔들려고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개처럼 물어뜯어서라도 어머님 인생에도 상처 내드릴 거예요. 내 남편이 받은 상처에 10배, 20배로 갚아줄 테니까 자신 있으면 또 찾아와 보세요. 그땐 어머님 인생 개박살날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날 짐을 싸들고 저희 집을 나간 시어머니는 2번 다시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편함에 제 남편 앞으로 온 봉투가 하나 꼽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뺏겼던 정착금 액수만큼이었죠. 그래도 법정 싸움은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돈을 돌려준 걸 보니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끈끈한 사이로 변했죠. 그리고 그 덕에 지금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어요. 임신 사실에 놀라긴 했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왠지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은 없지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왠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록 서툴지는 몰라도 내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생각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를 버린 부모한테 하는 가장 우아한 복수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좋은 부모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